탈석유 시대가 본격화되고 머지않아 도래하게 된다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수많은 국가들은 뭘 먹고 살 것이냐, 지금 다 공통 분모의 고민거리입니다. 석유가 없어진 또는 석유가 덜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었을 때 이 아라비아 반도의 무역과 금융과 앵커 역할을 할 국가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미명 아래 지금 서로 경쟁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빈살만도 그런 시설 투자를 압도적인 규모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네옴시티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산업을 이끌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많은 우수 인재가 와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거기에 지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공간이 관광지로 육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광 수지를 높이는 것도 효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궁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거기를 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적합할 겁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박정호입니다. 대만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제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발전 모델을 결정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에게 이런 모델을 따라오도록 요구했던 그런 경제발전 방식을 선택했던 국가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대만이 1960년대가 들었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점차 원조를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남다른 해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대만이 어떻게 하면 수출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대안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만계 엔지니어인 모리스 창,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재직하고 계셨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던 모리스 창을 찾아가서 대만이 체질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때 모리스 창이 반도체 산업을 첨가합니다. 앞으로 20세기 후반에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전 세계가 반도체를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뀔 텐데 그 반도체 산업을 해봐라. 그럼 반도체 산업의 어느 부분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당시 모리스 창이, 그런데 특이한 점이 요즘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내 직장 동료들이 자꾸 퇴사하더라.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반도체가 정해진 미래로 정말 많은 기회의 땅인데 여기에서 남이 주는 월급만 받고 있는 건 바보다 싶어서 창업하러 다 뛰쳐나간 건데, 근데 이 친구들이 조만간 다시 회사에 기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학교로 그냥 교수로 가버리거나 그렇게 되더라.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반도체는 워낙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산업인데 이런 산업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하려면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또 만들어 놓은 설비 투자를 다시 몇 년 지나서 다시 다 뒤엎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개인 창업가들은 그런 걸 감내할 수 없어서 결국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어떨까 싶어요 라고 하면서 대만 정부에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출신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은 설계 능력은 뛰어난데 이 설계 능력을 단기간에 대만이 따라잡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이 설계만 해서 우리 대만에 이 기업에게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 설계 도면대로 물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OEM 회사를 만들면 이게 수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 대만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검토해보고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 그 모리스 창에게 아예 대만으로 이제 영구 귀국하셔서 이 TSMC 설립과 TSMC를 당분간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TSM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가 주축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도 TSMC가 누구 거냐라고 했었을 때 대만 국민과 대만 정부가 만들어낸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대만 국가 공영 기업이다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계급사회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신묘한 세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인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다라는 것이 사실 요즘 확인됐던 내용입니다. 인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인도의 그 가장 극빈층이 많은 그 계층들이 내가 당대에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당대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인도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IT 기업에 취업하는 게 유일하게 우리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다 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많은 친구들이 IIT라는 인도의 MIT에 해당되는 학교인데요. 여기에 진학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큰 누나나 작은 누나는 우리 똑똑한 막내 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집에 남아서 감시하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IIT 출신 공학도 하나 배출하면 정말 집안을 일으킨다라고 할 정도로 전체 인도의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도의 우수한 인재가 정말 많이 배양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영어권을 기반으로 한 인도 문화권은 전 세계 여기저기서 스타트업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인 회사에 취업해서 활동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인들 산의 네트워크도 형성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인도를 발전시켰던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 역시도 친기업적인 그런 경영 성과 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수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디 총리의 정책적인 행보도 인도가 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신시장을 찾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도에 문을 두들기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인도에게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인구는 이제 중국을 넘어섰고요. 인도는 30세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인 시장 수요나 잠재 시장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탈석유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 같은 경우는 모든 국가가 석유 때문에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탈석유 시대가 본격화되고 머지않아 도래하게 된다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수많은 국가들은 뭘 먹고 살 것이냐, 지금 다 공통분모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없었을 때 아라비아 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가치는 중개 무역을 할 데 필요한 거점 도시나 거점 국가 한두 개만 필요하지, 대부분의 국가를 먹여 살릴 만한 큰 경제적 호재성이 있는 그런 대륙이 아니에요. 그런 반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수많은 앵커 국가들,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등의 이 수많은 국가들이 석유가 없어진 또는 석유가 덜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었을 때 이 아라비아 반도의 무역과 금융과 앵커 역할을 할 국가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미명 아래 지금 서로 경쟁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빈살만도 그런 시설 투자를 압도적인 규모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네옴시티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자신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전략 전술은 이미 두바이에서 시작했던 전략 전술이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카타르도 월드컵 등을 통해서 카타르의 발달된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라비아 반도에 카타르도 있습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쟁적인 구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앞으로 세계적인 마천루라든가 세계적인 우리가 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형미를 가진 건물들을 앞으로도 계속 기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산업을 이끌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많은 우수 인재가 와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거기에 지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공간이 관광지로 육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곳은 어찌 보면 여름 휴가철 한번 놀러 가고 싶은 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관광
관광지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관광 수지를 높이는 것도 효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궁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거기를 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적합할 겁니다. 북극해 항로가 요즘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북극해 항로 개발 사업이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항로를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목전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 제조의 한 4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생산된 물건을 유럽까지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루트는 말라카 해협 지나서 수에즈 운하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엄청 돌아가는 길이에요. 바로 북극해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운송 기간을 한 10일 이상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운송 비용도 절감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 북극해 항로를 좀처럼 이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북극해 항로는 1년 동안 내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나 북극해가 얼어붙었을 땐 이용을 아예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중개무역의 거점 항만 도시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중개무역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들 대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근처에 있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그 다음에 두바이, 뭄바이, 카이로 다 여기인데요. 이들 국가들이 무역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발달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북극해 항로가 다시 본격화되면 그런 역할을 할 도시들이 창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주목해야 될 새로운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란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도 중국도 이 그린란드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요충지 또 교통의 요충지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린란드에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해운사나 이런 데들이 앞으로 북극해 항로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나름대로 밸류를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이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정 화폐에 대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예전 같으면 달러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국에 달러 구경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지금 법정 화폐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한 이 전자화폐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이 세 가지 화폐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이지리아가 그러다 보니까 인근 국가들도 그런 추세까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암호화폐가 실체조 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특정 국가에서는 마치 중세시대 이전에 우리가 예전 원시적인 화폐 형태로 뭐 가죽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금을 사용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형국으로 바뀌어버렸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참 투자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뭘 사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꽤 거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시장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3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시장입니다. 대부분은 횡보장세 속에서 남다른 공부나 노력 등을 통해 조금 시장보다도 오히려 크게 반등할 종목을 찾는 게 주식 투자의 일반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요즘 다시 그런 정상적인 시국으로 돌아온 것이지 요즘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이 오히려 내가 공부한 것으로 인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올해 2024년도에 투자도 좋은 성과 많이 내시길 간곡히 기원해 봅니다.